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력발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력발전의 개요와 그리고 수력학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낙차부터 해서 수력발전의 이론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력발전의 총 개통도라고 할까요? 저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길게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 낙차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낙차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화살표, 이것을 이제 총낙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취수구로부터 이 방수구 수면까지의 고저차를, 높이차를 총낙차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조에서의 낙차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발전기가 정지 중일 때 이 수조의 수위와 방수구 수면 사이의 높이 차를 우리가 정낙차라고 불러요. 정낙차. 그 다음에요. 이 발전기가 운전 중일 때의 낙차를 우리가 겉보기 낙차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낙차, 그리고 정낙차, 겉보기 낙차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런데 우리 총낙차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발전에 사용하는 낙차는 이러한 총낙차, 겉보기 낙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댐에 어떤 물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댐으로부터 물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취수구가 있습니다. 취수구가 뭐예요? 물을 취하는 구멍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손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취수구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취수구 손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자, 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기울기에 의한 굽의 손실이 있습니다. 관의 기울기에 의한 굽의 손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관을 유체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이 관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인 수압 철관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굽의 손실은 이제 수로에서 발생한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낙차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손실 낙차에 의해서 결국에는 깎이게 되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송전담에서 이렇게 100V를 보냈는데 전압 강화가 10V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떠한 것이 발생한 거죠. 자, 그 10V가 깎이고 남은 90V가 수전단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낙차도 이러한 손실 낙차,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적어드렸는데 이러한 손실 낙차를 고려해줘야지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H라고 했을 때 H 이러한 손실 낙차들을 빼주어야지만 효, 낙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발전기의 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사용하는 H는요. 이 총낙차, 이게 아니라 손실 낙차를 다 고려를 해서 유효 낙차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낙차가 30m래요. 유효 낙차가 3m라고 한다. 죄송해요. 손실 낙차가 3m라고 한다. 그럼 유효 낙차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m가 되는 거죠. 자, 또는 총 낙차가 30m인데 유효 낙차가 10% 수준이다 라고 해도 똑같이 3 빼서 27m가 유효 낙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이용되는 공식에서 사용되는 낙차는 뭐라고요? 전부 다 유효 낙차라고요. 별다른 말 없으면 이 유효 낙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을 그냥 무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낙차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고 이 낙차의 높이에 따라서 초전낙차 또는 전낙차, 중낙차, 고낙차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낙차를 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리 출력이에요. 출력. 우리 수차의 출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원래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게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죠. 자, 그 운동 에너지가 무엇을 회전시켜요? 수차를 회전시켜요. 터빈을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 수차를 회전시키면 그 기계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발전기 쪽으로 가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유입되는 이론 수력이 있습니다. 수력.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자, 수력이 어디를 만나면? 수차를 만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차의 출력이 되는 거죠. 수차 출력. 수차 출력이 되어서 어디를 만나면?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발전기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수차에서 처음에 수력, 그 다음에 수차 출력,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해 본다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입력이 뭡니까? 지금 수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8 QH가 되고요. 출력은 결국에 뭡니까?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을 P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때 고려되는 게 뭐예요? 이 수차와 발전기에 무엇이 고려된다? 효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괄호를 이렇게 쓰시죠. 자, 보시면은 소괄호로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로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또는 이제 수차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발전기 출력을 구하겠다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수차 출력. 자, P라고 하는 것은 이것 빼고 넘겨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9.8에 Q, H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타를 적어야 되는데 효율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 두 개가 있다고요. 이때 수차의 효율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T, 터빈의 약자인 T를 쓸 거고요. 발전기의 효율은 제너레이터의 약자인 G를 쓸 겁니다. 그래서 9.8QH 이타 T의 이타 G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 발전기의 출력이고 이거의 단위는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쓰이는 이 Q는요. 사용 수량이에요. 유량의 크기인데 이거는 기본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ond입니다. 그 다음에 이 H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낙차가 아니랬죠. 유효 낙차가 돼요. 유효 낙차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죠, 미터. 낙차니까. 그렇죠? 그리고 효율이 주어진다면 뭐 70%, 80%면 0.7 곱하기 0.8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이 유량의 단위가 초당 유량으로 단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세제곱미터 per second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초당이 아니라 분당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Q라고 하는 것을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분당으로 바뀌려면. 왜냐면 이 모에 있는 게 이제 분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8을 60으로 나누면 우리가 6.12가 돼요. 6.12. 그 다음에 분모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분자에 Q, H, 이타 T, 이타 G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위가 뭐예요? 그러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다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는 세제곱미터 per second, 아래에서는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되는 거죠. 분당 유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유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발전기 또는 수차의 출력이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발생 전력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전력량 여기다 볼게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발생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문자 W로 많이 표현을 하죠. W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단위가 뭐예요? 보통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W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습니다.
시간. 이때 t는 시간의 단위예요. 1시간, 2시간.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위의 식만 대표적으로 한번 써보죠. 자, 9.8에 Q, H에 이타 T, 그리고 이타 G, 그리고 시간까지 곱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고요. 이게 발생 전력량입니다. 숫자에 있어서 발전기의 발생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죠. 3번. 3번이죠. 3번.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물론 문자는 동일하게 출력이기 때문에 P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달라지냐면 입력분의 출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효율을 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 양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심야 시간에 값싼 전력을 이용해서 양수 펌프용 전동기를 가동해서 이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조정지 또는 저수지로. 그렇죠? 자,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피크 때 다시 양수 발전으로 발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전기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출력을 써서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이 전기 에너지였는데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물의 이동으로 사용되는 결정되는 물의 수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즉 이타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똑같이 출력인데 여기서 입력이 전기 에너지라고요. 전기 에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뭐라고요? 출력이 9.8 QH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인 P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 효율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효율이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펌프 자체의 효율이 있을 겁니다. 전동기의 효율과 펌프의 효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6.12 전에 9.8부터 할게요. 9.8 Q, H 여기는 똑같이 초당 사용 유량이고요. H는 유효 낙차입니다. 여기랑 단위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P와 이타를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펌프의 효율이다라고 해서 이타 P라고 적고요. 전동기의 효율이다라고 해서 이타 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위가 킬로와트라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 출력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효율이 분모에 있고요. 여기는 효율이 분자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지는 이 입력과 출력을 한번 구분 지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떠올려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도 있겠죠. 아까 전에 9.8을 60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려면 이 분당 사용 유량을 사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는 똑같이 60으로 나누면 6.12에 이타 P, 이타 M 분의 Q, H가 되죠. 만약에 여기에 펌프축 소요, 여유계수가 곱해지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여유계수 K까지 곱해줍니다. 우리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에 여유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 이 출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를 같이 곱해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와트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도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에 지금 이제 낙차도 배웠고요. 출력도 배웠고요.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도수설비라는 것과 이 댐에 대해서 안 배운 것 같아요. 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죠. 자,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중력댐, 중공댐, 아치댐, 부벽댐이 있습니다. 자, 중력댐 같은 경우는 댐 자체의 무게로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즉 암석이 견고한 곳, 안반이 견고한 곳에 이렇게 중력댐을 설치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력댐이거든요. 중력댐 보시면 물에 댐 자체의 무게로 압력을 견디도록 한
그런 댐이 되겠고 일반적인 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치 장소는 그냥 견고한 안반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공댐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댐과 비슷하지만 기초가 견고한 경우에는 만약에 기초가 견고한 경우에는 이 댐 내부를 부분적으로 비어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절약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쪽에다 그려보죠.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생겨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 놓는 겁니다. 중공, 가운데가 비어있다라고 해서 중공댐이 되는데요. 이 중공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부벽댐이라고 있는데요. 경사형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한 것이죠. 자, 보시면 물이 있고요. 경사형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공댐 있죠. 중공댐이 큰 분야로 보면 부벽댐의 일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형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큰 분야로 보면 이 중공댐도 어떻게 보면 부벽댐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치댐 보면요. 댐이 활처럼 휘어져 있다 그래서 아치인데요. 아치, 활.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딱 봐도 아치죠. 그 다음에 이 양 사이드가 뭐냐면 암석입니다. 암석.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있고 댐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이 아치 작용에 의해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아치 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댐의 모양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중력댐, 아치댐, 부벽댐, 중공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다음 이 댐이 종류에 따라서 나눴다면은 우리 두 번째는 댐에 필요한 이런 부속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 설비. 댐에는 어떤 것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여수로입니다. 여수로. 자, 여수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시면은 자, 이러한 댐이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댐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겠죠.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댐의 위험 수위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방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옆으로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분의 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수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수로는 이렇게 옆에 되어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방류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설비를 여수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이프런입니다. 에이프런. 영어인데요. 에이프런의 뜻이 앞치마예요. 앞치마. 앞치마 어떻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갈수록 아래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냐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면적이 좁죠? 유속이 빨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유속이 어떻게 돼요? 느려지게 되죠. 원래 같았으면 물이 빠르게 내려와서 이 댐 하부가 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물이 점점 느려져서 유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함에 따라 이 댐의 하부가 패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수문이에요. 수문. 수문은 물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방류하고 물이 너무 없는 것 같으면 절대로 열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 어도입니다. 어도. 물고기 어자의 길 도자인데요.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게 아니죠. 물은 당연히 지나가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어도라고 하게 되는데 댐의 부속 설비로도 채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댐의 부속 설비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유량이 일정할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유량이 일정할 때 단면적과 유속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Q는
면적 곱하기 시간이 아니죠. 속도인데요. 자, 유량이 일정하대요. 그러면은 면적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면적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과 유속은 절대로 비례할 수가 없죠. 반비례입니다. 자, 취수 방식에 따른 즉 낙차를 얻는 방법에서 수력 발전의 분류에는 수로, 댐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맞죠. 맞는 설명이고요.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나 휴일에 남은 전력을 값싸게 저렴하게 펌프를 회전시켜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양수해서 저수지에서 저장했다가 첨도 부하 시에 이것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은 조정지식 발전 방식이다. 이게 아니라 양수식 수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자, 이번 문제에 수차 발전기와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각각 적으라고 했는데요. 단, 유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세컨즈라고 줬습니다. 먼저 수차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려면은 P라고 쓰죠. 자, 9.8. 왜냐면은 세제곱미터/세컨즈를 쓸 거기 때문에 앞에가 9.8로 시작하게 되죠. Q, H, 이타 T 곱하기 이타 G입니다. 여기서 Q는 사용 유량, 초당 사용 수량, H는 유효 낙차, 이타 T는 수차의 효율, 이타 G는 발전기의 효율이죠.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 P, 이타 M. 즉 펌프용 전동기의 효율과 펌프의 효율과 전동기의 효율 분해에 9.8 Q, H 그리고 여유 계수가 주어진다면 여기에 뭐까지? K까지 곱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차 발전기와 양수 펌프용 전동기 이렇게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도수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수 설비를 배우기에 앞서 제가 좀 그림을 간략하게나마 그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수 설비의 개통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저쪽에 있는 댐으로부터 취수구 직전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전 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취수구로부터 어디까지? 수압관까지의 설비를 우리가 도수 설비라고 하고요. 이 수압관으로부터 어디까지? 발전기가 위치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보내는 방수 설비가 있죠. 자, 댐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저수지라든지 조정지와 같이 물을 저장하는 저수용 댐, 저수댐이 있고요. 취수댐이라고 해서 물을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끌어쓰기 위한 그런 물을 취하는 댐이다라고 해서 취수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댐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취수구로 가게 되고, 자, 우리 댐 수로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부분입니다. 살짝 헷갈리실까봐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댐 수로식에서는 우리 낙차를 취하는 방법에 댐 수로식이 있잖아요. 댐 수로식은 압력을 이용한 압력 수로로 가게 되고, 이 압력이 있는 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조합 수조로 가게 된 다음 수압관을 통해 수차, 방수구로 나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댐식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가운데 점선이 댐식입니다. 자, 댐식은 이렇게 와서 어디로 바로 갑니까? 수압관을 가서 자연스럽게 경사를 이용해 쭉 가는 거죠. 자, 수차 방수구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이에요. 우리 양수발전이 뭐였어요? 심야의 값싼 전력을 이용해서 양수 펌프로 위로 끌어올려서 전동기를 기동해서 상부의 물을 저장했다가 피크 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이 이 역순입니다. 양수댐으로부터 쭉 가게 돼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취수구까지 가는 이게 바로 양수식이 되겠고요. 양수 펌프. 자, 그것을 이용해서 피크타임 때 발전을 하는 게 이 과정이죠. 자, 이렇게 와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이 우리가 양수댐이라고 양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로식을 볼까요? 수로식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물의 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물의 산의 지형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죠. 자, 낙차를 취하는 방법인데
수로식은 침사지를 거쳐 무압수로, 무압수로는 압력이 없는 수로를 말하게 되고요. 상수조는 무압수조, 마찬가지로 압력이 없는 수조를 말하게 됩니다. 자, 수압관을 거쳐 수차 방수로 방수구로 가게 되죠. 우리 도수설비의 맨 처음이 어디예요? 취수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수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수조로 보내기 위한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수문이 있어요. 제수문. 제수문이 뭐냐면 우리 댐에 수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문은 단순하게 유량이 아니죠. 단순하게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댐에 저장된 물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문을 열어서 방류하는 거죠. 근데 이 제수문은 그 수문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거는 발전용 물을 증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합니다. 조절. 그래서 문제로 이런 게 나와요.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유량 조절을 위해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수문. 자, 그 다음에 취수구에 한 가지 설비가 더 있는데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수로인데요. 수로. 수로에는 보시다시피 압력수로와 무압수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압력수로를 볼게요. 압력수로 말고 무압수로부터 볼게요. 무압수로. 이 무압수로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로의 종류에는 사실 터널식이 있고 이 무압수로와 압력수로는 기울기의 차이예요. 기울기 차이. 압력은 압력이 있는 거고 무압수로는 압력이 없는 건데 수로를 그러면은 이 모양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죠. 수로의 종류라고 해서 땡땡 해가지고 개거식이 있고요. 암거식이 있고요. 터널식이 있습니다. 자, 개거식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개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픈이에요, 오픈. 자유롭게 열어놓은, 우리 오픈카 아시죠? 자, 그런 것처럼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그냥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든 수로가 개거식 수로가 되겠고요. 암거식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씌운 거. 이것을 암거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다음에 터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물이 이 정도만 차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다 찹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가득 차지 않았고 여기 물이 가득 찼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무압수로예요. 무압수로. 압력이 없는 수로. 자, 이것이 뭐냐면 압력수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수로식에서 채택을 하고 이거는 댐 수로식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지어 보면은 첫 번째 무압수로가 있잖아요. 무압수로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 유속은 어떻습니까? 조금 느립니다. 어떤 것에 비해? 압력수로에 비해서 유속이 느려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그만큼 완만하기 때문에 유속은 느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압력수로는 어때요? 그에 반해 기울기도 가파르고요. 얼마입니까? 300에서 400이죠. 대충. 그쵸? 300분의 1, 400분의 1 수준이고 우리가 유속은 3에서 5m/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압수로는 압력이 없는 거, 유압수로는 압력이 있는 거, 압력수로는 압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침사지예요. 침사지. 자, 이쪽에다가 적어보죠. 여기를 지울게요. 이렇게. 이 압력수로는 우리가 유압수로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침사지 같은 경우는 여기 수로식, 즉 취수댐으로부터 오는 경로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불순물을 없애주는, 먼지라든지 그런 침전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는 설비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 침사지도 거치고 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 수조를 가야 되는데 먼저 이 침사지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댐수로식, 이 댐식에는 왜 침사지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랑 이런 조정지 같은 것이 일종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침사지가 없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수조에 대해서 보자면 수조가 이제 조합수조와 상수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수조는 압력이 없는 무압수조가 되겠고요. 조합수조는 압력이 있는 유압수조 또는 서지 탱크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무압수조를 볼게요. 상수조. 상수조는요,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압력 조절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 부하 변동에 대한 수차의 사용 유량만 증감이 가능한데 수조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문제에도 출제되었던 거예요. 최대 사용 수량이 1, 2분 정도의 조정 용량을 가질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고 대신에 최대 사용 수량의 1, 2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조정 용량을 상수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토사의 최종 침전도 가능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조압수조입니다. 우리 조압수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을 지우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볼게요. 사실 조압수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꼭 외워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번 수조죠. 여기서 두 번째 조압수조였습니다. 조압수조는 서지 탱크라고도 불러요. 서지 탱크 TANK죠. 서지 탱크. 서지 탱크라고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자, 조압수조는 압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댐이 이제 물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이 수압 철관에서 밑에 있는 부하가 갑자기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차단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부하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죠. 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이 수압 철관에 가해지는 물이 굉장히 압력이 세집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물의 변동, 유량 변동에 의해서 물의 압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 수압 철관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파손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압수조에서는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 뭐냐면 부하, 이거 외워주세요. 동에 의한 수격 작용을 완화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부하 변동에 의한 수격 작용을 완화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조압수조는 서지 탱크,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부하 변동에 의한 수격 작용 완화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압 철관을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 수격 작용을 그냥 완화하는 게 아니죠. 수압 철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에 의한 충격, 즉 수격 작용을 완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그림 보시면 정상 상태의 수위가 있을 거예요. B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부하가 이제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A도 갔다가 B도 갔다가 C도 갔다가 A도 갔다가 B도 갔다가 C도 갔다가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고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서징이라고 하거든요. 부하 변동에 따라서 물의 유량이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서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서징이 가장 짧은 조압수조가 있습니다. 서징 주기가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차동 조압수조인데요. 먼저 단동 조압수조부터 볼게요. 단동 조압수조. 단동 조압수조 보시면 수조의 높이만을 증가시킨 뭐예요? 수조예요.
수조의 높이만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단동식 조합수조 또는 단동조합수조 또는 단동 서지 탱크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높이만 증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차동조합수조예요. 이거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르다.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징 작용의 주기가 가장 짧다라는 뜻입니다. 짧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동조합수조라고 불러요. 차동조합수조는 이 단동조합수조보다 수조의 용량을 약 50% 정도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수격의 감쇄 또한 빨라서 그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어요. 자, 수격의 감쇄가 빠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동조합 수조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실조합 수조라고 있는데, 자, 3번 보시면 수실조합 수조. 수실조합수조는 물 숫자의 실, 방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어떠한 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실조합수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상하부 측면에 어떠한 방을 가지고 있어요. 하부 측면에 수실을 가지고 있는 수조로서 우리가 수심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합니다. 우리 수실조합수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건데요. 이용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한 수조는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수실조합수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용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하더라. 유리한 수조가 되겠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동형, 차동형, 수실형이라고 교재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수압 철관인데요. 수압 철관 보시면 수압 철관은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에 수차로 이동할 때 그 관이 수압 철관이 되겠는데, 이 수압 철관은 상수조 또는 조합수조에서 물을 수차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을 수압 철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 수압 철관의 단면적을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원의 단면적이 파이 R 제곱인데 이제 여기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D는 직경을 말하게 되죠. 지름. 원의 반지름이 파이 R 제곱이면 2분의 D를 대입을 하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단면적이라고요. 단면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량을 구할 때 이러한 단면적을 이용하게 되는데, 먼저 Q는 A 곱하기 V예요. 그렇죠. 자, 근데 A가 뭐라고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사용 유량을 구할 수 있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이기 때문에 위에 제곱미터 만나서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 설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전에 배웠던 도수 설비의 그런 개통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취수구에 어떠한 설비가 존재했죠? 스크린과 제수문이 존재했고요. 차동조합 수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른 건 차동조합수조, 이용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한 건 수실조합수조,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또 마지막 수력 발전 강의죠. 그 강의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